안녕하십니까. 최강 PT 생물 엄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멘델 유전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비멘델 유전학이라고 하는 거는 멘델의 법칙에 어긋나는 유전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간 유전이라고 하는 유전 현상이 있어요. 자, 중간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이제 불완전 우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잡종의 표현형이 두 순종의 표현형의 중간을 나타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꽃의 색깔 유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꽃이라고 하는 건 코렌스의 실험에서 우리가 좀 알게 됐었는데요. 자, 중간 유전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불완전 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분꽃 색깔 유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분꽃 색깔 유전 이외에도 다수의 어떤 생물들이 이제 중간 유전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양치너버의 P세대에서 라지알이라고 하는 붉은색 유전자를 갖고 있는 순종과 그 다음에 WW라고 하는 흰색 유전자를 갖고 있는 순종을 교배를 시켰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멘델의 법칙에 의해서 분리의 법칙은 무조건 이제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지알과 W라고 하는 어떤 배우자가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F1 세대에서는 라지알과 W라고 하는 어떤 잡종 형태가 만들어질 텐데 얘는 붉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분홍색의 개체가 나온 거예요. 분홍색이. 자, 분홍색의 개체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어떤 유전자의 어떤 섞인 중간 표현형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중간 표현형이에요, 이게. 중간 표현형. 중간 표현형이 헤테로에서 이형접합자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열 관계가 없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렌스는 굉장히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제 F1 세대에 나온, 즉, 모든 분홍꽃을 자가교배를 시킨 거죠. 자가교배를 시키니까, 자, 이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이때 F2 세대에 해당하는 어떤 개체수가 나왔을 겁니다. 그게 이제 라지알과, 그 다음에 라지알과 W, 그 다음에 이제 WW라고 하는 이 개체의 어떤 비율이 인자형의 비율이 되겠죠. 유전자형의 비율이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왔고요. 얘가 이제 붉은색의 표현형을 띠고 얘는 분홍색의 표현형을 띠고 얘는 흰색의 표현형을 띠는 어떤 형태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것 또한 여러분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유전자형의 비와 그 다음에 이제 표현형의 비가 똑같이 나온 거죠. 같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유전자형의 비와 표현형의 비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대표적인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중간 유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어떤 특성을 보자면, 자, 잡종 F1이 이제 잡종 자손이죠. 잡종 자손의 표현형이 순종 부모의 표현형과 같지 않을 때 어느 것도 같지 않을 때가 되겠죠. 다를 때가 되겠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간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분홍꽃과 흰꽃을 지금 교배를 시켰는데 붉은 꽃과 흰 꽃을 교배를 시켰을 때 이 붉은 꽃에 대한 어떤 표현형과 흰 꽃에 대한 표현형의 중간 형질이 지금 분홍 꽃으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F1 세대의 자손은 부모의 어떤 중간 형질을 갖고 태어났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우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라지 R과 스몰 R이 여기서는.
자, 얘를 이제 분홍꽃과 분홍꽃을 교배를 시켰더니, 자, 붉은 꽃과 분홍꽃과 흰색의 꽃이, 자, 1대 2대 1로 유전자형에 비하고 표현형에 비해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랑은 약간 비교가 되는 어떤 또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동우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대립 유전자가 모두 우성일 때 잡종의 표현형이 순종의 표현형을 모두 갖는다 라고 하는 게 이 공동우성인데, 대표적인 어떤 공동우성 현상을 갖고 있는 유전 현상이 뭐가 있냐면 ABO식 혈액형 유전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 ABO식 혈액형 유전 같은 경우는 IA라고 하는 유전자와 IB라고 하는 유전자와 공동 우성으로 어때 작용을 하고요. 스몰 i에 대해서 완전 우성으로 작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스몰 i가 열성이고 얘네들이 공우성, 공동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그룹이라고 하는 혈액형과 A형과 B형과 AB형과 O형의 어떤 특성을 보게 되면, 자, 공동우성의 경우에 특징이, 자, 유전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IA 유전자가 있고 IB 유전자가 있고 스몰 i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혈액형 유전자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공동우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 IA와 IB는 스몰 i에 대해서 완전 우성으로 작용하고, 스몰 i는 결론적으로 열성 유전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IA라고 하는 게 이제 A형의 표현형을 가져요. A형의 표현형을 갖고 있는, 즉 적혈구막에 존재하고 있는 당 성분이 되는 거고, IB라고 하는 친구는 B형의 표현형을 갖고 있는 형태의 적혈구막에 존재하고 있는 당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A형의 표현형과 B형의 표현형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O형의 어떤 표현형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O형 인자란 얘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립 유전자가 얘 같은 경우는 3개 이상이에요.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일 때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대립 유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빠와 엄마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태어난 자식이 뭐 딸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는데 딸이 태어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아빠의 혈액형이 A형이고요. 엄마의 혈액형이 B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자, 아빠의 어떤 유전자형을 IA. 자, B형 같은 경우는 IB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죠? 자, 얘가 이제 우열 관계가 IA와 IB가 스몰 i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A형의 동형 접합자, 이런 경우는 B형의 동형 접합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했을 때 A병이 태어나겠죠. 무조건이죠, 이거는 100%. 그랬을 때 유전자형은 IA와 IB의 유전자형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실제로 A형의 어떤 혈액형에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마지막 당 성분이 이런 A형 항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엄마 거 같은 경우는 B형의 어떤 거 올리고당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올리고당을 예를 들어서 이제 삼각형이라고 어떻게 표현을 했을 때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 즉 이 올리고당의 성분과 이 올리고당의 성분의 어떤 발현 여부를 보게 되면 둘이 함께 존재를 하고 있을 때 얘네가 섞이지 않고 얘네가 따로따로 자기들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섞이는 거는 중간 유전이고 섞이지 않고 이렇게 함께 표현되는 경우를 공동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형접합자라고 하는 잡종의 어떤 자손의 표현형이 순종 부모의 표현형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공동우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공동우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ABO식 혈액형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ABO식 혈액형의 혈액형 유전자 같은 경우는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대립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룹 A라고 하는 A형과 그룹 A라고 하는 A형 혈액형과 그 다음에 이제 그룹 B라고 하는 B형 혈액형과 그 다음에 AB형의 혈액형과 O형의 혈액형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얘네들의 이제 마지막 당성분에 해당하는 올리고당이 여기는 이제 A형 항원을 갖고 있는 거죠. A형 항원을. 얘는 A형 항원만 갖고 표현되는 거고, 자, B형 같은 경우는 B형 항원만 표현되는 거고, AB형 같은 경우는 A형과 B형의 항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잡종 표현형이 순종 표현형을 모두 어때?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ABO식 혈액형의 자, 첫 번째 이제 표현형 같은 경우는 4가지가 있죠. AB형이 있고,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O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유전자형 같은 경우는, 자, 얘 같은 경우는 IA, IP, 밖에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혈액형의 표현형 종류는 이제 4종류를 갖는데, 유전자형의 경우는 얘는 한 종류, 얘 같은 경우는 IA, 요것도 있지만 IA, 스몰 i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B형도 IB도 있지만 IB, 스몰 i도 해당이 돼요. 마지막에 O형 같은 경우는 스몰 i 밖에 없기 때문에 유전자형의 경우는 6종류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BO식 혈액형이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는 무조건 얘네가 이제 공동우성만 있는 건 아니고, 이 공동우성 유전자와 또 다른 I라고 하는, 스몰 i라고 하는 열성 유전자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자, 요번에 이제 상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상위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유전자가 발현이 될 때 다른 유전자가 그 발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이 다른 유전자라고 하는 이 유전자가 그 한 유전자에 대해서 서열상으로 위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발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발현을 허락할 것이냐 아니면은 허락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발현 여부를 어때? 얘가 이제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이 다른 유전자와 한 유전자 간에 어떤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가 유전자 간에 이제 독립관계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죠? 이 독립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얘네가 다른 염색체상의 존재를 보통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어떤 표현형의 B는 9대 3대 1의 변형된 수치가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9대 7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9대 7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15대 1이 나올 수도 있고, 12대 4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얘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9대 3대 4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9대 6대 1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9대 3대 3대 1에 변형된 수치가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자, 따라서 여기 지금 상위 관계가 지금 나왔는데, 이 B라고 하는 유전자가 발현이 될 때 A라고 하는 유전자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염색체는 얘네가 따로따로 존재를 하고 있는 독립관계의 염색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런 어떤 현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말의 털 색깔, 일부 포유류의 어떤 털 색깔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상위에 대한 어떤 패턴을 잠깐 보시게 되면, 어떤 그 털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털을 만들어주는 색소가 있겠죠. 그죠? 색소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알비노 상태에서 어떤 특정 유전자가 존재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라제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하나 이상 있으면 색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죠? 색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서 라지 B만 하나 이상 있으면 얘가 검정색, 그 다음에 스몰 B라고 하는 열성 동형 접합자의 조합을 갖게 될 때는 갈색. 그럼 색소를 못 만드는 경우는 당연히 무슨 색깔이 될까요? 흰색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상위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색소의 어떤 유무를 결정하는 이 단계가 A라고 하는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고요. 색소의 종류를 결정하는 B라고 하는 유전자에 대해서 A가 B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A 유전자가 B 유전자의 상위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얘네 간에 교배를 시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편의상 요거를 이제 P세대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럼 얘는 A도 있고 라지 A도 있고 라지 B도 있기 때문에 표현형 자체가 검정, 이 친구도 검정 색깔을 갖고 있는 동물이 되겠죠. 자, 얘를 교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멘델의 양성잡종 교배를 배웠기 때문에, 자, F1 세대에서 나올 수 있는 애가 라지 하나 이상, 라지 B 하나 이상 있는 애가 나올 수 있고요. 라지 A 하나 이상, 자, 스몰 B 두 개가 나오는 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성우성도 나올 수 있고, 열성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 통계적으로 9대 3대 3대 1로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표현형 자체가 검정색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친구의 표현형은 갈색을 띠겠죠. 갈색을 띠고, 최종적으로 스몰 A만 갖고 있는, 스몰 A를 갖고 있는 애들은 라지 B, 즉 B 유전자하고 상관없이 이 둘은 흰색의 어떤 표현형을 가질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검정색과 갈색과 흰색의 분리비가 9대 3대 4라고 하는 표현형의 분리비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대립 유전자 간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표현형 자체가 독립적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934라고 하는 건 9대 3대 3대 1에 변형된 수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상위성에 해당하는 유전 현상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 포유류의 털색소 유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면 발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다면 발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쌍의 유전자가 여러 개의 어떤 증상, 즉 표현형을 띠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다면 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보통 유전병이 많죠. 유전병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겸상적혈구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인 유전자 돌연변입니다. 얘는 단일 염기 치환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 베타글로빈이라고 하는 헤모글로빈 사슬의 6번째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에서 발린으로 바뀌기 때문에 적혈구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적혈구의 형태가 바뀌게 되면 부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동그란 어떤 적혈구가 산소 운반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그런데 이제 겸상적혈구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렇게
난 모양의 적혈구로 바뀌기 때문에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요.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1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증상 중에 하나가 악성빈혈이 존재를 합니다. 악성빈혈. 자, 악성빈혈이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런 그 뾰족한 모양의 이런 겸상적혈구가 모세혈관을 통과를 할 때는 모세혈관의 혈관벽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관 손상이나 더 나아가서는 기관 손상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손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통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한 쌍의 유전자가 표현형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일종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그죠? 혹은 합병증이라고 하는 걸 유발하기 때문에 다면 발현은 보통 이제 유전병에서 많이 우리가 표현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페닐케톤요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소변의 성분이 페닐케톤이라고 하는 성분에 의해서, 그죠? 흑갈색 오줌으로 어때? 방출되는 게 특징인데요. 요건 약간 대사적으로 약간 복잡한 특징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이 특정 요소에 의해서 PAH라고 하는 페닐알라닌 수산화 효소에 의해서 페닐알라닌에다가 수산기를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히드록시기를 붙이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타이로신이 되죠. 티로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닐알라닌은 R그룹에 이렇게 벤젠고리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타이로신 같은 경우는 이 벤젠고리에다가 추가적으로 히드록시기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생체 내에서 다양한 물질로 전환될 수 있는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타이로신을 이용해서 카테콜 아민 계열에 해당하는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성분도 만들어지죠. 도파민. 또 하나 이 타이로신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주는 전구체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러면 페닐케톤요증이라고 하는 그 증상은 뭐냐? 질병은 뭐냐면은 이 페닐알라닌 수산화 효소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페닐알라닌이 티로신으로 전환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페닐알라닌의 농도는 생체 내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타이로신의 농도는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타이로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이나 그 다음에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두 정상 수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사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단계가 블럭이 되게 되면 얘가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다른 성분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때 만들어지는 애가 바로 누구냐면 페닐피루브산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페닐피루브산은 고농도일 때 독성을 띱니다. 고농도일 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태아나 신생아 시기에 두뇌 발달, 뇌 발달을 저해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페닐케톤요증이다, PKU를 갖는다 라고 한다면 신생아까지 뇌 발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PKU 환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생아 때까지 뇌 발달 시기까지죠. 그죠? 때까지 페닐알라닌 식이요법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뇌 발달이 저해가 되는 현상을 뭐 할 수 있냐면 막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페넬피로브산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독성을 띠고 있고요. 또한 얘가 이제 소변으로 방출이 될 때는 페닐 케톤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흑갈색 오줌, 악취가 나는 흑갈색 오줌의 형태가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는 임상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얘가 이제 다면 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실제로 멜라닌 색소가 정상보다 적어요.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피부 색깔이 연하다. 그렇다고 이제 알비노증처럼 완전하게 하이진 않고요. 연한 어떤 정도의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어떤 아미노산을 단백질을 통해 가지고 먹을 수는 있기 때문에, 다만 대사적으로 페닐알라닌에서 타이로신으로 전환이 안 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로신이 이 사람한테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능력이죠. 운동 능력과 상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도파민 부족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킨슨 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운동 능력이 정상보다 떨어질 수 있고요. 에피네프린이 부족하게 되면, 그죠?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잘 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저항성이 떨어져요. 스트레스 저항성이 떨어지는 특성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 즉 부작용이라고 하는, 혹은 합병증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다면 발현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 그 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그죠? 우울증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울증.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울증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원인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그죠? 이럴 때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는 불안과 초조를 느끼죠. 반면에 도파민과 에피네프린이 부족할 때는 무기력해지는 어떤 우울증이 있어요. 무기력증이 커지는 이런 어떤 무기력함에 의한 일종의 이제 우울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같은 증상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면 발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낭성섬유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염소 채널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점액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과도한 점액을 통해서 이물질 같은 것들을 바깥쪽으로 체외로 방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만성기관지염이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다발성 세균 감염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게 특징이죠. 이런 식으로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표현형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우리는 다면 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반면에 이거와 상반된 어떤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한 가지 표현형을 띠고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어떤 그 형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가 유전적인 어떤 요소가 가장 높겠죠.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유전 현상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다인자 유전과 같은 경우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환경의 영향에 대한 걸 무시하고 문제가 나오겠죠. 확률적으로 문제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표현형이 거의 카운틀리스하게 무한대로 많기 때문에 정규 분포의 표현형을 갖는 게 특징입니다. 자, 정규 분포의 어떤 표현형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소위 예를 들어서, 그죠? 자, 그 X축을 이제 표현형의 종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Y축을 개체수라고 한다면 얘 그래프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중간의 개체가 가장 많은 특성을 가져요. 그죠? 중간 표현형이
중간 표현형이 가장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키라고 한다면 키도 이제 다인자 유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얘 같은 경우는 큰 키.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가 작은 키잖아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큰 키가 우성이라고 한다면 큰 키가 많아야 되고 작은 키가 우성이라고 한다면 작은 키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얘가 중간 표현형이 가장 많다는 얘기는 큰 키와 작은 키 간의 어떤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우열 관계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게다가 이제 환경의 영향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어떤 표현형을 어떨 때는 양상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어렸을 땐 작았던 친구가 갑자기 사춘기 이후에 막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죠? 반면에 어렸을 때 컸던 친구가 사춘기 전후로 안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체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어렸을 때 말랐던 애가 커가면서 뚱뚱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뚱뚱했던 애가 말라지는 경우도 있죠. 피부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그죠? 내가 지내고 있는 어떤 환경, 더운 지방으로 만약에 이주를 했을 때는 피부의 색깔이 좀 다크해지고 진해지는 어떤 성향을 갖고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추운 지방이나 이런 어떤 햇빛이 강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피부 색깔이 연해지는 어떤 특성도 갖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성적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부모님들이 공부를 잘하셨으면 자식도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많죠. 유전적인 어떤 현상을 결코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자, 어느 정도 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노력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면 발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싱글진이라고 하는 단일 유전자. 이 단일 유전자, 즉 한 쌍의 유전자가 그죠? 표현형이 하나만 나타나면 일반적인 유전 현상인데 다면 발현 같은 경우는 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표현될 수 있는 표현형이 굉장히 다수의 표현형을 갖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겸상 적혈구증 같은 경우는 악성 빈혈 같은 것도 유발될 수 있고요. 기관 손상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극심한 통증이나 고통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그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다면 발현과 다른 어떤 개념의 정반대의 개념에 해당하는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어떤 피부색이나 혹은 키나 체중과 같은 이런 어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곡선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정교분포 곡선이 되는 거죠. 정교분포 곡선에서의 가장 개체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빈도가 중간 형질이 가장 많다. 중간 형질이 최대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중복조합이거든요. 조합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중간 형질이 최대일 수밖에 없는 게 조합 면에서 봤을 때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멘델의 어떤 그 유전 현상처럼 모양이 두 가지, 색깔이 두 가지하고는 다르게, 그죠? 얘네가 다양한 표현형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막대 그래프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인 특징을 가져요. 이 말은 유전만 고려했을 때 그래요. 아시겠죠? 그죠? 유전 영향만 따졌을 때는 불연속적인 표현형을 갖지만 실제로는
자연계에서 이런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곡선의 형태를 갖는 게 특징이거든요. 즉 연속적 표현형을 갖는다는 얘기는 유전적인 영향과 더불어서 환경적인 영향까지 함께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전학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